서울의 밤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를 쏟아붓고 있었고 그 차가운 빗줄기는 도심의 네온 사인을 흐릿하게 뭉개버리며 거리를 삼키고 있었다. 한서유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젖은 아스팔트 바닥을 박차고 달렸는데 그녀의 검은색 트렌치 코트는 이미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뒤쪽 골목 어귀에서는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내지르는 거친 고함 소리와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에 그녀는 지금 당장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하면 오늘 밤이 그녀의 마지막 밤이 될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서윤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주위를 빠르게 훑었고 마침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유독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일반적인 고급 승용차가 아닌 방탄 처리가 된 리무진이었고 본능적으로 그곳이 유일한 생존의 피난처라고 판단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도로로 뛰어들었다. 서유는 빗물에 미끄러질 뻔한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리무진의 뒷좌석 도어 핸들을 움켜쥐었고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던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마자 그녀는 마치 짐승처럼 차 안으로 몸을 던져 넣었다. 차가운 빗물과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는 불청객이 최고급 가죽 시트 위로 들이닥치자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문을 닫자마자 외부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고 고요하고 서늘한 실내에는 최고급 튜베로즈 향기와 섞인 묘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서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창밖의 소란 따위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한 여자가 자신의 차에 무단으로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압도적인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경제를 소나귀에 쥐고 흔드는 천하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그는 조각 같은 이목구비에 차가운 냉기를 머금은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은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경호원 겸 비서가 당황하여 즉시 총을 꺼내 들고 뒷좌석을 향해 몸을 돌리려 했지만 태주는 가볍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천천히 서류를 덮고 서윤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심해처럼 깊고 어두워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질식시킬 듯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태주는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살려달라는 애원 대신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이 당돌한 침입자에게 죽고 싶지 않다면 당장 내리라고 경고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목소리만으로도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겠지만 서윤은 오히려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서윤은 태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물러서기는커녕 차창 밖을 빠르게 훑어보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은 단순한 도망자의 것이 아니라 전장을 파악하는 지휘관의 그것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이 차를 출발시키지 않으면 당신 또한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쫓던 무리들이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용병들이며 그들의 동선이 묘하게도 이 사거리에서 정체되어 있는 태준의 차량을 포위하는 형태로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태준은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경호원에게 처리를 지시하려 했으나 서유는 다급하게 태준의 손목을 잡으며 십시 방향에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라이더가 헬멧 속에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고 지적했다. 태준은 자신의 손목을 잡은 그녀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그녀가 지적한 곳으로 시선을 옮겼고
그 순간 라이더가 품 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꺼내는 것을 목격했다. 서윤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은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고 그는 즉시 운전석을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하라고 소리쳤다.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음과 동시에 둔탁한 파열음이 방탄 유리를 강타했고 유리 표면에는 거미줄 같은 금이 가며 하얀 가루가 흩날렸다. 차는 굉음을 내며 교차로를 빠져나갔고 그 뒤를 이어 오토바이 2대와 검은색 벤 차량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기 시작했다. 차 안은 순식간에 긴박한 추격전의 현장으로 변했지만 서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차의 흔들림에 맞춰 균형을 잡으며 사이드 미러를 통해 추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태준은 냉철함을 잃지 않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원 병력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의 옆에서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아 자신의 차에 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짧은 순간에 도로의 상황, 적들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차량이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태준은 전화를 끊은 뒤 서윤에게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 대신 운전기사에게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곧바로 나오는 지하차도로 진입해야 따돌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는 태준의 눈치를 살폈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차를 미끄러뜨리듯 우회전시켰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의 과부하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리무진은 간발의 차이로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어두운 지하차도로 빨려 들어갔다. 지하차도의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서윤은 긴장이 다소 풀린 듯 창백해진 얼굴로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고 그제야 그녀의 옆구리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가 베이지색 가죽 시트를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태준은 그녀의 상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것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완벽한 공간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과 이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섞인 반응이었다. 그는 차내의 구급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던져주며 이 상황을 벗어난다고 해서 당신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목숨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서윤은 고통을 참으며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으면서 자신이 목숨을 구한 것은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당당하게 대꾸했다. 그녀의 눈빛은 부상을 입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고 그 안에 담긴 지성과 야망은 태준으로 하여금 그녀가 결코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차가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는데 그것은 적대감과 호기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일시적인 동맹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기류였다. 태준은 태블릿 PC를 켜서 보안팀에게 습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곁눈질로 서윤을 관찰했다. 그녀는 젖은 옷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피 묻은 붕대에도 불구하고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으며 창밖을 응시하는 그녀의 옆모습에는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피하려 했던 것은 과거의 망령들이었지만 이제 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그 어떤 권력자보다 위험하고 치명적인 존재였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패이자 방패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차량은 서울 외곽의 숲속에 숨겨진 태준의 개인 별장에 도착했고 높은 담장과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요새와도 같았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퍼붓고 있었고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우산을 받쳐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대한 저택의 현관으로 들어섰다. 태준은 젖은 재킷을 벗어 비서에게 넘기며 서윤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보냈고 서윤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의 뒤를 따랐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장식된 거실에 들어서자 태주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서윤을 향해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제야말로 진짜 대화, 아니 신문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태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잔에 위스키를 따르며 자신의 차에 뛰어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내 손안에 들어왔으니 거짓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윤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태준이 건넨 위스키 잔을 받아들지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자신을 협박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쯤 차가운 시체 보관소에 누워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밤의 습격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누군가가 당신의 동선을 미리 알고 사주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는 잔을 입에 가져가며 그녀의 통찰력에 내심 감탄하면서도 겉으로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내 주변에 쥐새끼가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외부인인 당신이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되물었다. 서윤은 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공격자들이 사용한 무기는 일반적인 암시장 물건이 아니라 군용 등급의 장비였고 그들이 정확히 신호대기 시간을 노려 매복했다는 것은 내부 보안 프로토콜을 뚫을 수 있는 정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날카로웠으며 태주는 이 여자가 단순한 목격자나 피해자가 아님을 어쩌면 자신이 찾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신 뒤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이며 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는지 물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한서윤이며 과거 국가정보기관 산하의 위기 협상 및 전략 분석팀에서 유령이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했으나 고위층의 비리를 파헤치다 모함에 빠져 조직에서 축출당하고 제거 대상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억울함과 분노는 태준에게까지 전해졌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태준은 서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현재 그룹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청소하고 회장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그러나 내부에 연고가 없는 외부의 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비서이자 그림자로서 일하며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내고 처리하는 것을 돕는다면 그녀를 쫓는 추격자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 그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악마와의 거래와도 같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서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떨구었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번개 빛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강렬하게 부딪혔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손을 내밀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작전에 참여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태준은 그녀의 당돌함에 다시 한번 헛웃음을 지었지만 그녀의 내민 손을 잡으며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내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차가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강력한 동맹이 탄생했다. 태준의 손은 크고 따뜻했지만 그 악력은 강했고 서윤의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굳은 살이 박혀 있어 단단했다. 이것은 로맨스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날 밤 서윤은 태준이 내어준 객실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는데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앞으로 그녀에게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고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위험하고 오만한 남자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본 그 누구보다도 고독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한편 서윤이 나간 거실에 홀로 남은 태준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윤이라는 여자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고 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진 능력만큼은 확실히 탐이 났다. 비가 그치지 않는 서울의 밤.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기로 결심했고 그들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숲속 별장의 공기는 여전히 밤새 내린 비의 습기와 서늘함을 머금고 있었다. 한서윤은 낯선 천장을 응시하며 눈을 떴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신음하며 다시 침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욱신거리는 상처 부위를 손으로 감싸쥐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방 안은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숲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집안 곳곳에 배치된 감시, 카메라와 문 밖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을 통해 이곳이 철저히 통제된 공간임을 감지했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고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흐릿했던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며 어젯밤 강태준과의 거래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육사가 되어야만 했다. 간단히 씻고 옷을 갖춰 입은 서윤이 무거운 방문을 열고 나가자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검은 양복의 경호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다이닝 룸은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그 중앙에 놓인 긴 테이블 끝에는 강태준이 앉아 식사를 하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서윤은 주눅들지 않고 그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고 가정부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앞에 따뜻한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차려놓았다.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서윤은 음식에 손을 대기 전에 태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침묵을 깼다. 어젯밤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명확했다. 태준은 그제야 태블릿 화면을 끄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한층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듯 던지며 식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건조하게 말했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 즉 한서윤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유령으로서의 모든 활동 기록과 그녀가 모함을 받아 조직에서 쫓겨나게 된 경위, 그리고 현재 그녀를 쫓고 있는 배우 세력에 대한 정보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개 기업 총수가 하루아침에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으며 이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가진 정보력과 권력이 국가기관에 그것을 상회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내려놓았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턱을 괴고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정보국 대테러팀 최연소 전략 분석관이자 협상가, 코드네임 고스트, 작전 중 상부의 비리 증거를 입수했다가 오히려 내부 스파이로 몰려 제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 태준은 그녀의 이력을 줄줄이 읊으며 자신이 주워온 것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훈련 잘된 늑대라는 사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냉정을 되찾으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받아쳤다. 그녀는 태준에게 당신이 내 뒷조사를 이렇게 철저히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천하그룹의 회장이 정체불명의 도망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정도로 그룹 내부의 적들이 당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윤은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태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준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천히 서윤의 뒤로 걸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길은 위협적이면서도 묘하게 유혹적이었는데 그는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확해. 내 아버지 선대 회장이 쓰러진 틈을 타 내 숙부인 최 전무가 이 사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어. 겉으로는 충신인 척하지만 뒤로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나를 끌어내릴 명분을 만들고 있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사례가 담겨 있었고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법과 도덕에 얽매여 절차를 따지는 변호사나 비서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사냥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위장해 회사에 잠입한 뒤 최 전무와 그 추종자들의 비리 증거를 찾아내고 그들의 계획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태준의 제안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호랑이 등에서 내려와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대수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쳐내지 않고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며 만약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태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파일의 원본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파일은 서윤을 함정에 빠뜨린 정보국 국장의 금고에 있는 것으로 서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성역에 있었다. 자유와 명예 회복 그리고 복수, 서윤이 가장 갈망하는 것들을 태준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것을 미끼로 그녀를 자신의 장기판 말로 쓰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눈을 뜨며 거래를 수락했다. 좋아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내 방식에 토를 달지 마세요. 서윤의 당찬 선언에 태준은 흥미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즉시 비서를 호출해 준비된 계약서를 가져오게 했다.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과 함께 파격적인 연봉, 그리고 작전 실패 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섬뜩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공식적으로 천하그룹 회장 비서실 소속이자 비공식적으로는 강태준의 개인 해결사가 되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 스타일링 팀을 호출했고 곧이어 수십 벌의 명품 정장과 화장품, 액세서리를 든 전문가들이 들이닥쳐 서윤을 둘러쌌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할 틈도 없이 전문가들의 손길에 이끌려 드레스룸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도망자의 허물을 벗고 완벽한 비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세련된 단발로 변했고 상처투성이의 피부는 고급 화장품으로 가려져 매끄러운 도자기처럼 빛났다. 헐렁한 트렌치코트 대신 몸에 딱 맞는 네이비색 정장 스커트와 실크 블라우스를 입자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쫓기는 여자가 아닌 지적이고 냉철한 커리어 우먼이 서 있었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자신이 입어야 할 갑오심을 되새겼다. 그녀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소형 도청 감지기와 만년필로 위장한 호신용 무기를 숨겨 넣으며 외모는 변했어도
본질은 여전히 전사임을 잊지 않았다. 준비를 마친 서윤이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태주는 서류를 보다가 잠시 멈칫하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탄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시계를 확인했다. 나쁘지 않군. 적어도 내 옆에 섰을 때 품위가 떨어져 보이지는 않겠어.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이었고 서유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그 말에 응수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지금부터 회사로 출근할 것이며 도착하는 즉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는 서윤에게 오늘 이사회에서 최 전무가 자신을 공격할 안건을 준비해 왔을 것이라며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안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간은 고작 30분, 차로 이동하는 시간뿐이었다. 리무진에 올라탄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금 팽팽한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번에는 어젯밤과 달리 업무적인 긴박함이 더해져 있었다. 서유는 태준이 건네준 태블릿 PC를 통해 이사들의 성향과 최근 회사의 재무 상태, 그리고 최 전무의 최근 행적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 행간에 숨겨진 의도와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고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화면을 넘기며 필요한 정보를 조합하고 있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유리창에 비친 서윤에 집중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녀의 놀라운 집중력과 분석력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차가 강남의 테헤란로에 진입하자 거대한 마천루들 사이로 천하그룹의 로고가 박힌 거대한 본사 건물이 위용을 드러냈다. 서윤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저곳은 총성이 오가는 전장보다 더 잔혹하고 비정한 펜과 혀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터였다. 그녀가 자료 분석을 마치고 고개를 들자 태준이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찾았나? 놈들이 들이밀 칼날을. 서윤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최 전무는 오늘 회장님의 신규 바이오 사업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면 손실액의 일부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를 역추적하면 최 전무의 차명 계좌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회계 장부의 미세한 조작을 찾아냈고 그것을 무기로 역공할 수 있는 전략까지 세워놓았다. 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훌륭해.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해. 그 늙은 여우는 꼬리 자르기의 명수니까. 태준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차문을 열었고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으로 걸어나갔다. 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냉정한 표정을 짓고 그의 뒤를 따랐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태준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가 자신의 보폭에 맞춰 미세하게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회사의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의 시선은 태준의 뒤를 따르는 낯선 미녀 비서에게 쏠렸다. 호기심, 질투, 의구심이 섞인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지만 서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인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 안에서 태준은 서윤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저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당신은 내 약점이 되어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짚고 물어뜯어. 만약 망설이거나 배신하는 기미가 보이면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할 거야. 서윤은 거울에 비친 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게 당신의 적이든 혹은 당신이든. 그 말은 충성 맹세라기보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지만 태준은 오히려 그 대답이 마음에 든다는 듯 피식 웃었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들 앞에는 전쟁터와 다름없는 이사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 앞에는 이미 최 전무 측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은 태준과 서윤을 보자마자 적대적인 기운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최 전무의 비서실장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무시를 보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원탁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상성 맞은편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춘 채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의 남성 최 전무가 앉아 있었다. 그는 태준을 보며 과장된 몸짓으로 환영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과 같았다. 어서 오게, 조카. 오늘따라 낯선 얼굴을 데리고 왔구먼. 최 전무의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다. 서윤은 태준의 옆자리에 서서 서류를 세팅하며 최 전무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저 남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게임이었고 그녀는 반드시 이 게임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태준이 자리에 앉으며 서윤에게 눈짓을 보냈고 서윤은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천하그룹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번개가 치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천하그룹 본사의 최상층인 회장 비서실은 숨막힐 듯한 고요함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터의 최전방과도 같았다. 한서윤이 강태준 회장의 수석 비서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되자마자 그녀를 향한 의심과 질투 어린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들기 시작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공채 출신도 아닌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시련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수군거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무서운 속도로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듯 움직였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동자는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기존 비서실 직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업무 협조를 거부하거나 교묘하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텃세를 부렸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의 유치한 방해 공작을 모두 간파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기획재정본부의 김 상무가 거만한 태도로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는 최 전무의 최측근이자 회사의 자금주를 관리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서윤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신임 비서의 군기를 잡겠다는 듯 비꼬는 말투로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것은 회장님께 보고될 이번 분기 재무보고서의 초안인데 오타가 있는지 검수하고 커피나 한 잔 타오라는 식의 모욕적인 지시였다. 주변의 다른 비서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상무를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함이나 분노 대신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서윤은 서류 뭉치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김상무가 어젯밤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아직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고 차분하게 되물었다. 김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헛기침을 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기세는 꺾인 뒤였다. 서윤은 칠기를 박듯 회장님의 커피 취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우니 함부로 타오라 마라 지시할 사안이 아니며 자신의 업무 범위에 타부서 임원의 개인적인 심부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가 내뱉은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논리 정연하고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였기에
김상무는 입을 뻥긋하지도 못한 채 씩씩거리며 비서실을 나가버렸다. 이 작은 소동은 순식간에 비서실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업무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승리의 미소를 짓는 대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회장실 안에서 블라인드 사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태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태준은 인터폰을 눌러 서윤을 호출했고 그녀가 회장실로 들어오자 자신의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그는 김상무를 처리하는 솜씨가 제법이었다고 칭찬하면서도 적을 너무 일찍 만들면 피곤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윤은 오히려 적들이 자신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의 일부라며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비로소 실수를 범하게 된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담함에 만족하며 책상 서랍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그것은 그룹 내부의 극비 회계 데이터가 담긴 자료였는데 외부인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성역과도 같은 것이었다. 태주는 이 안에 최 전무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 숨어 있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주주총회 전까지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서유는 USB를 받아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모든 직원이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유는 유령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데이터 마이닝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장부를 훑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수천 개의 계좌 거래 내역 속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서윤의 눈은 빠르게 데이터를 스캔하며 이상 징후를 포착해 나갔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세탁된 자금 흐름이었지만 범죄자들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설립된 유령 회사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고 그 날짜들이 최 전무의 해외 출장 일정과 묘하게 겹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조직적인 자금 세탁의 명백한 증거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유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최 전무 일당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을 터뜨리는 순간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위험한 폭탄이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정보를 태준에게 그대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적들을 압박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것인가? 서유는 태준이 원했던 것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확실한 해결 책임을 상기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독단적인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에 있을 임원회의는 그녀가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서유는 프린터에서 출력된 자료들 사이에 교묘하게 조작된 페이지 하나를 끼워 넣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천하그룹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태준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기 임원 회의가 시작되었다. 최 전무는 여느 때처럼 인자한 표정으로 상석 근처에 앉아 있었고 김상무는 어제의 수모를 잊은 듯 뻔뻔한 얼굴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유는 태준의 뒤에 서서 회의 진행을 보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준비된 회의 자료를 배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경영 실적 보고서였지만 최 전무와 김상무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서윤이 밤새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숨겨져 있었다. 회의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재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시작되자 최 전무는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 페이지에는 그들이 홍콩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계좌 번호가 암호처럼 숨겨진 워터마크로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전무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른 임원들의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듯 평온해 보였다. 그는 즉시 김상무를 쳐다보았고 김상무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자신의 자료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누군가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언제든지 목을 조일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최 전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태준에게 향했지만 태준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무표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태준의 등 뒤에 서 있던 서윤이 최 전무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아주 짧은 순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가운 비웃음을 보냈고 최 전무는 그제야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가 저 건방진 비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씩 퇴장하자 최 전무는 태준에게 다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청했다. 그러나 태준은 시계를 보며 다음 일정이 바빠서 곤란하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최 전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복도로 나온 그는 기다리고 있던 서윤을 가로막아 섰다. 그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본색을 드러내며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인지는 몰라도 감히 누구를 건드리는지 알고나 까부는 거냐고 으르렁거렸다. 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개벽다귀가 때로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물어뜯기도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냐고 받아쳤다. 그녀는 최 전무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비가 그쳤다고 해서 땅이 마른 건 아닙니다, 전무님.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홍콩의 날씨는 변덕스러우니까요. 최 전무는 서윤의 입에서 나온 홍콩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얼어붙었고 서윤은 그 반응을 즐기며 유유히 자리를 떴다. 회장실로 돌아온 서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태준의 날카로운 추궁이었다. 그는 서윤이 상의도 없이 임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당신의 그 행동이 놈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냐고 질책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놈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녀의 의도는 적들의 결속력을 깨뜨리고 혼란을 유발하는 심리전이었던 것이다. 태준은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헛웃음을 터뜨리며 인정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무서운 여자군. 당신을 적으로 돌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날 오후 예상대로 최 전무 진영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로가 정보를 흘린 배신자라고 의심하며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자금 이동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잠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태준은 보고를 받으며 만족해했지만 서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으니 이제 놈들은 이판사판으로 반격해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보안팀에게 자신의 동선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태준의 경호 수준도 한 단계 격상시켰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깔린 사무실에서 서윤은 창밖에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저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탐욕스러운 짐승들이 그녀를 노리고 이빨을 갈고 있을 터였다. 그 시각 최 전무는 비밀리에 외부의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악에 받쳐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강태준의 옆에 붙어 있는 그 여자 비서를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의뢰했다. 단순한 청부살인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는 재기불능이 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달라는 잔혹한 주문이었다. 전화를 끊은 최 전무는 독주를 들이키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았다. 감히 내 밥그릇을 걷어차 내년이 누구든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그의 뒤편 벽에 걸린 그림자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소리 없이 나타나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천하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암투가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서유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다음 작전을 구상하던 중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오랜만이야, 고스트. 여전히 위험한 불장난을 즐기고 있군. 문자를 본 서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이 코드네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들은 모두 그녀를 죽이려 했던 과거의 적들이거나 혹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료들 뿐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최전무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누군가를 고용했음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싸움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을 노리는 과거의 망령들과의 재회였다. 서유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태준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서유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태준은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즉시 자신의 집무실로 오라고 답했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섰을 때 태준은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태준에게 방금 받은 문자를 보여주며 적들이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이제 물리적인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준은 문자를 확인하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겁이 나나? 그의 질문에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단지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피를 보게 될 테니까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영역에 들어온 이상 그 누구도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 그게 내 방식이야. 두 사람 사이에는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태준은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최정의 경호팀인 블랙카드를 그녀에게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회장인 자신과 동급의 경호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그녀를 자신의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했다는 뜻이었다. 서윤은 태준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이 남자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자신의 과거가 그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적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하이에나들이었다. 서윤은 마음을 다잡으며 태준과 함께 다가올 폭풍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밤은 깊어가고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비추는 듯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 시내의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아시아 최고의 부호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선, 갈라 파티의 화려한 무대로 변모해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바닥의 대리석을 비추었고 실내는 최고급 샴페인 향기와 현악사중주의, 우아한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는 서로의 약점을 잡고 목을 조르려는 권력자들의 추악한 욕망과 암투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강태준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최 전무와 그 배후 세력이 자신을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만들기 위해 파놓은 거대한 함정임을 알고 있었다. 리무진의 뒷좌석에서 그는 옆에 앉은 한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비서 차림이 아닌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을 그대로 오려 입은 듯 고혹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며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고 태준은 차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서윤에게 손을 내밀어 에스코트했다. 서윤이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태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서윤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좌중을 압도했고, 기자들은 이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앞다투어 셔터를 눌러댔다. 태준은 서윤의 허리에 손을 감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긴장 풀고 웃어. 오늘 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위험한 커플이어야 하니까. 서윤은 그의 말에 맞춰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복화술로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연기는 제 전공 필수 과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손에 땀이 난 건 알고 있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척하며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은 뒤 행사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볼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윤의 레이더는 즉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자락 아래 숨겨진 허벅지 밴드에 소형 단검과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샴페인 잔을 든 웨이터들의 손동작, 구석에서 속닥거리는 보안 요원들의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을 노리고 있는 최전무 일당의 동선을 빠르게 파악했다. 최전무는 행사장 중앙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 태준을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다. 오, 회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옆에 계신 아름다운 분은 누구신지. 최 전무의 눈빛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으며 노골적인 탐색전을 벌였지만, 서윤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 시선을 가볍게 쳐냈다. 태준은 보란듯이 서윤을 자신의 곁으로 더 끌어당기며 제 개인적인 파트너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소개하는군요. 라고 소개했다. 그 말은 서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겠다는 선언이자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윤은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는데 유독 한 명의 웨이터가 태준의 주변을 맴돌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웨이터는 쟁반에 샴페인 잔을 가득 싣고 있었는데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왼쪽 귀에는 일반적인 호텔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이어가 아닌 다른 종류의 통신 장비가 꽂혀 있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그가 단순한 직원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최 전무 측이 준비한 선물이 바로 저것임을 확신한 서윤은 태준의 팔을 잡고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이끌었다. 태준은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가며 그녀의 리드에 따랐다. 웨이터가 태준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권하려는 찰나, 서윤은 발을 헛디딘 척하며 웨이터 쪽으로 몸을 기울여 쟁반을 쳐버렸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황금빛 샴페인이 바닥을 적셨다.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서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우아하게 몸을 일으키며 웨이터에게 사과했다. 어머, 죄송해요. 드레스 자락이 길어서 그만. 그녀는 웨이터의 어깨를 짚으며 일어나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그의 쇄골 안쪽에 있는 급소를 은밀하게 눌렀다. 웨이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서윤은 그 틈을 타 바닥에 쏟아진 샴페인 냄새를 맡았다. 미세하지만 톡 쏘는 아몬드 향. 그것은 치사량의 독극물인 시안화 칼륨의 냄새였다. 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만약 태준이 저 잔을 마셨다면 그는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것이고, 최 전무는 그것을 심장마비나 지병으로 위장해 회사를 집어삼켰을 것이다. 태준 역시 바닥에 퍼지는 냄새를 맡고 상황을 파악했지만 표정을 굳히는 대신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윤을 부축하며 연기를 계속했다. 다치지 않았어? 조심했어야지. 소동이 정리되고 호텔 직원들이 바닥을 치우는 동안 사회자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댄스 타임을 알렸고 오케스트라가 왈츠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서윤에게 손을 내밀며 이 소란을 잠재우려면 우리가 춤을 추는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고 플로어 중앙으로 나갔고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춤은 완벽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춤의 로맨틱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독이었어요. 놈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서윤이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태준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받치며 회전 동작을 취하면서 대답했다. 알고 있어. 최전무가 이렇게까지 막 나갈 줄은 몰랐군.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놈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빙글빙글 돌았고 그들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딱 맞아 떨어졌다. 춤을 추는 동안 서윤의 시선은 쉴 새 없이 회장 구석구석을 훑었고 아까 그 웨이터와 눈빛을 교환하던 또 다른 수상한 남자가 비상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쥐새끼 한 마리가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라고 말했다. 태준은 그녀를 보내기 싫다는 듯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고 손을 놓아주었다. 조심해. 5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으러 갈 거야. 서윤은 매혹적인 미소를 남기고 우아하게 턴을 하며 플로어를 빠져나갔다.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소리 없이 남자의 뒤를 쫓았다. 비상구 계단으로 이어진 좁은 통로에서 남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다급하게 보고하고 있었다. 실패했습니다. 그 여자가 눈치챘어요. 네, 지금 철수하겠습니다. 남자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윤이 나타나 그의 목을 낚아챘다. 남자는 훈련받은 요원답게 즉시 반격하며 품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지만 서윤은 드레스 차림이 무색할 정도로 날렵하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했다. 좁은 공간에서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졌고 서윤은 남자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하이힐의 뾰족한 굽으로 남자의 발등을 찍어버렸다. 남자가 고통에 신음하는 사이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차갑게 물었다. 누가 시켰어? 최전무야? 아니면 다른 놈이야? 남자는 입을 다물고 저항하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목을 조르는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말하지 않으면 이 힐이 네 눈에 박히게 될 거야. 서윤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남자는 헐떡이며 입을 열었다. 최 전무가 의뢰했지만 실행팀은 외부에서 왔어. 팬텀이라는 용병 그룹이다. 팬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속했던 조직을 괴멸시키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바로 그 국제 범죄 조직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최전무가 단순히 깡패를 고용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함을 의미했다. 서윤은 남자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킨 뒤 그를 비상구 구석에 묶어두고 보안팀에게 위치를 전송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드레스를 정리하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티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서윤이 파티장으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초조한 표정으로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사히 나타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고 서윤은 그의 팔짱을 끼며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상황 종료. 하지만 문제가 좀 커졌어요. 최 전무 뒤에 팬텀이 있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역시 팬텀의 악명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었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지금은 쇼를 마무리해야지 라고 말했다. 그때 무대 위로 올라간 최 전무가 마이크를 잡고 태준을 호출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강태준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최 전무는 태준을 무대 위로 올려 망신을 줄 계획이었지만 태준과 서윤은 오히려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군요. 태주는 서윤을 바라보며 꿀 떨어지는 눈빛을 연출했고 서윤 역시 수줍은 듯 미소 지었다. 이 사람은 제 비서이자 앞으로 천하그룹의 미래 전략을 함께 고민할 제 파트너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자선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준의 선언은 최 전무의 뒤통수를 치는 강력한 한방이었다. 비서와의 스캔들을 유도하려던 최 전무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서윤을 공식적인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한 것이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 전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가면을 벗고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서윤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시트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피로를 호소했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 꽤 인상적이었어. 드레스 입고 격투기라니 상상도 못했군. 태준이 농담처럼 건넨 말에 서윤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회장님도 춤 실력이 나쁘지 않으시던데요. 발을 밟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가올 거대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팬텀의 개입은 이제 이 싸움이 단순히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태주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네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팬텀, 그들과 당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서윤은 물병을 받아들고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과거에 참혹했던 기억들이 오버랩되고 있었다. 그들은 제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이에요. 제 동료들, 제 명예, 그리고 제 삶까지.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며 결연하게 말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내 발로 찾아왔으니 이번에는 내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겠어요. 당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화답했다. 내 힘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지. 당신의 적은 이제 나의 적이기도 하니까. 차가운 도시의 밤, 흔들리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고 생사를 함께할 동지로서의 결속을 다졌다. 하지만 그 시각 호텔 건너편 건물의 옥상에서는 고성능 망원경으로 태준의 차량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검은색 후드를 깊게 눌러쓴 그는 서윤이 기절시킨 웨이터가 실패했다는 보고를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고스트, 녹슬지 않았군. 그래야 사냥할 맛이 나지. 그는 손에 든 사진 한 장을 라이터 불로 태워버리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에는 제복을 입은 과거의 서윤과 어린 남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불길은 사진을 집어삼키며 남동생의 얼굴을 까맣게 태워버렸고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놈들은 서윤의 가장 아픈 약점, 즉 병원에 있는 그녀의 남동생을 다음 타겟으로 삼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끝났고 이제 진짜 잔혹한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동.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기계적인 비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한서윤의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이유인 남동생 한지훈이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서윤은 바쁜 일정을 쪼개어 잠시 병원에 들렀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냘픈 숨을 이어가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다. 과거 정보국 요원 시절 작전 실패를 가장한 조직의 배신으로 인해 그녀는 모든 명예를 잃었고 동생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녀가 강태준과 손을 잡고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진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함이 아니라 동생을 이렇게 만든 배후 세력인 팬텀과 그들과 결탁한 내부의 적들을 찾아내어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서유는 동생의 마른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놈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그때 서윤의 재킷 주머니에 들어있던 업무용 폰이 아닌 오직 비상시 연락을 위해 숨겨두었던 대포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발신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 코드였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서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으로 변조된 음성이 들려왔다. 오랜만이야, 고스트. 동생의 안색이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군. 산소 호흡기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어.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병실 내부를 둘러보며 숨겨진 카메라나 도청 장치를 찾으려 했다. 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와 동생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조된 목소리는 비웃음 섞인 어조로 계속 말을 이었다. 네가 강태준의 개가 되어 지저대는 꼴이 아주 볼만하더군. 하지만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야. 오늘 오후 3시 인천항 제사부두의 폐창고로 혼자 와라. 만약 경찰이나 강태준을 대동한다면 네 동생의 호흡기 전원은 영원히 꺼질 것이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고 서유는 공포와 분노로 하얗게 질린 채 폰을 움켜쥐었는데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오고 있었다. 오후 3시는 천하그룹의 운명이 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시간이었고 서유는 그 발표의 핵심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였다. 만약 그녀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태준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참모를 잃게 되고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놈들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노려 그녀에게 태준에 대한 의리와 동생의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유는 병실 문 밖을 지키고 있는 태준의 경호원들을 바라보며 갈등했지만 동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병실을 나섰고 경호원들에게는 잠시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태준에게 알리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다. 오후 2시 50분 인천항에 버려진 물류 창고 지역은 스산한 바닷바람과 함께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괴물처럼 서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유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경계하며 약속 장소인 사부두 창고로 걸어 들어갔는데 텅 빈 창고 안에는 먼지와 기름 냄새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창고 중앙에 멈춰서자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나타나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층 난간 위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박수를 쳤다. 역시 누나의 사랑은 위대하군. 그 대단한 강태준 회장을 배신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다니 말이야. 남자는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지훈의 모습과 그 옆에 서서 호흡기 전원 코드를 잡고 있는 괴한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서유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약속대로 혼자 왔어. 동생은 건드리지 마. 같은 시각 서울의 천하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 팽팽한 분위기였는데 정부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이 모두 착석한 가운데 최종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준은 단상에 오를 준비를 하며 시계를 확인했지만 발표 자료를 가지고 도착해야 할 서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윤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보고했고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서윤이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준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꼴을 감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태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서윤이 이유 없이 잠적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심각한 신변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직감했다. 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하려는 척하다가 결심한 듯 단상에서 내려와 비서실장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지금 당장 블랙카드 전원을 소집해 서윤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마지막 통화 기록과 CCTV 동선을 확보해라. 비서실장은 당황하여 회장님의 발표가 5분도 남지 않았으며 지금 자리를 비우시면 프로젝트 입찰은 무효 처리가 되고 회사는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잃으면 끝이야. 내가 직접 간다. 태준은 수많은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고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임과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전무는 예상치 못한 태준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면서도 이것이 태준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완벽한 명분이 되었다며 쾌재를 불렀다. 인천의 폐창고 안에서는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서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특수요원 시절에 살인 기술을 발휘하여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피하며 상대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 명치를 가격하여 숨통을 끊어놓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놈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던 서윤의 체력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다. 2층에 있던 우두머리가 신호를 보내자 뒤에서 매복하고 있던 거구의 사내가 서윤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다. 우두머리는 킬킬거리며 계단을 내려와 쓰러진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리며 전설의 고스트도 별거 없군. 이제 내 동생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주마. 라고 뇌까리며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서윤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검은색 벤 차량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들어왔다. 차는 그대로 사내들을 들이받으며 창고 중앙을 가로질렀고 급제동과 함께 문이 열리며 중무장한 블랙가드 요원들이 쏟아져 나와 적들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정장을 입은 강태준이 권총을 든 채 걸어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어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과도 같았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우두머리를 향해 총을 발사했고 총알은 정확히 우두머리의 어깨를 관통했다. 비명과 함께 칼을 떨어뜨린 우두머리는 뒷걸음질 쳤고 태준은 쓰러져 있는 서윤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늦어서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태준의 품에 안긴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며 왜 여기에 왔느냐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사가 위험해진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태준은 피 묻은 그녀의 뺨을 닦아주며 회사 따위는 당신 하나만도 못하다고 당신 없이는 그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서윤에 대한 깊은 걱정과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서윤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태준은 서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한 뒤 남은 적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지휘 아래 블랙가드들은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로 용병들을 제압해 나갔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적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도망치려던 우두머리는 태준의 발에 밟혀 제압당했고 태준은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병원에 심어둔 놈들은 누구인지 신문했다. 상황이 정리되고 병원에 있던 공범들도 블랙가드 별동대에 의해 제압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태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엉망이 된 서윤을 안아들고 창고 밖으로 나왔는데 바다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서윤은 태준의 품에서 힘겹게 입을 열어 자신 때문에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자책했다. 입찰은 실패했고 주주들은 태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최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오늘 일로 진짜 적과 가짜 아군이 명확해졌으니 더 잘된 일이라고 위로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은 내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파트너이며 나는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천하그룹 전체를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태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그는 경영자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냈다. 그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할 것임을 다짐했다. 최 전무와 팬텀, 그들이 건드린 영린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태준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입찰 포기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 기생하고 있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게 했다. 깨어난 서윤은 태준의 서재로 찾아가 자신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전무를 칠 마지막 계획을 제안했다. 그것은 최전무가 이번 입찰 실패를 빌미로 태준을 해임하려는 임시 주주총회장에서 그들의 불법 자금 세탁 증거와 살인교사 혐의를 동시에 터뜨려 일망타진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태준은 서윤의 계획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이번에는 당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고 못 박으며 동의했다.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건배를 나눴다. 폭풍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반격은 가장 무섭고 잔혹한 법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의 아침은 짙은 해무에 휩싸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이는 마치 천하그룹을 둘러싼 불투명한 미래와 팽팽한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강태준과 한서윤은 태준의 개인 펜트하우스에서 나와 비장한 표정으로 대기 중인 차량 행렬에 올랐다. 오늘 열릴 임시 주주총회는 최 전무가 태준의 해임을 위해 소집한 자리였지만 태준과 서윤에게는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처형대가 될 것이었다. 그들이 탑승한 차량은 특수 제작된 방탄 리무진이었고 앞뒤로는 최정예 블랙가드 요원들이 탑승한 경호 차량 4대가 철통 같은 방어 대형을 이루며 호위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태준은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든 USB 드라이브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서윤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최 전무와 팬텀의 검은 연결고리가 담긴 결정적 증거였다. 서윤은 창밖의 뿌연 안개를 응시하며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놈들은 결코 순순히 물러날 자들이 아니었다. 차량 행렬이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지나 영종대교에 진입했을 때 서윤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선두 경호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며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대전차로 개포였다.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급제동하는 차량들의 스키드 마크 소리와 폭발음이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습격이다. 전원 전투 태세. 무전기 너머로 경호팀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기도 전에 도로의 양옆 가드레일을 뚫고 검은색 벤 차량들이 튀어나와 태준의 리무진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위장한 암살 시도가 아니라 전쟁터에서나 볼 법한 군사작전 수준의 전면전이었다. 팬텀은 증거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테러를 감행하는 미친 짓을 저지른 것이었다. 태준의 운전기사가 능숙하게 핸들을 꺾어 불타는 차량을 피하려 했지만
측면에서 달려든 덤프트럭이 리무진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으며 차체를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였다. 엄청난 충격에 차 안이 요동쳤고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태주는 충격으로 인한 이명을 참아내며 옆에 있는 서윤을 감싸 안았고 다행히 방탄 차체 덕분에 두 사람은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다. 괜찮아? 태준이 소리쳤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찢어 허벅지에 묶인 홀스터에서 글록 19 권총을 꺼내 들었다. 운전석이 찌그러졌어요. 기사님이 의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서윤의 판단은 빨랐다. 덤프트럭이 계속해서 차를 밀어붙이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차와 함께 다리 아래 바다로 추락할 위기였다. 태주는 즉시 반대편 문을 발로 차서 열었고 서윤의 손을 잡고 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두 사람이 도로 위로 구르며 몸을 피하자마자 덤프트럭은 리무진을 가드레일 너머로 밀어버렸고 리무진은 굉음과 함께 바다로 추락했다. 짙은 해무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용병들이 벤에서 쏟아져 나오며 두 사람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다.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버려진 일반 차량 뒤로 몸을 숨긴 태주는 품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 응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에 냉철한 CEO가 아닌 과거 해병대 장교 시절의 전투 감각을 되살린 전사의 모습이었다. 서윤, 11시 방향, 스나이퍼다. 태준의 외침에 서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차량 밑으로 몸을 굴렸고 그녀가 있던 자리에 총알이 박히며 스파크가 튀었다. 서윤은 구르면서 자세를 잡고 교각 위 구조물에 숨어 있던 스나이퍼를 향해 정확하게 두 발을 발사했다. 스나이퍼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했다. 명중, 이동해요. 살아남은 블랙가드 요원들이 합류하여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팬텀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놈들은 자동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민간인의 피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 난사를 퍼부었다. 다리 위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명 소리로 가득 찼다. 태주는 서윤을 보호하며 엄폐물 사이를 이동하던 중 한 용병이 던진 수류탄이 그들 근처에서 폭발하는 것을 보고 몸을 날려 서윤을 덮쳤다. 폭발의 충격파가 그들을 덮쳤고 태준의 등 위로 파편들이 쏟아졌다. 서윤은 태준의 신음 소리를 듣고 놀라 그를 살폈다. 회장님, 피가. 태준의 어깨가 파편에 스쳐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다. 스치는 상처야. 신경 쓰지 마. 저놈들 대장이 저기 있어. 태준이 가리킨 곳에는 방독면을 쓴 거구의 남자가 기관총을 난사하며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팬텀의 행동대장, 코드네임 타이탄이었다. 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타이탄은 과거 그녀의 팀을 몰살시킨 작전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복수심이 불타올랐지만 그녀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전복된 유조차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 유조차 보이세요? 놈들이 저기 모여 있을 때 터뜨려야 해요. 태준은 그녀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했다.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끌게. 그 사이에 네가 쏴.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태준이 엄폐물 밖으로 나가 미끼가 되어야만 서윤이 정확한 사격각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게. 내 등 뒤는 너한테 맡긴다. 태준은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엄폐물 밖으로 뛰쳐나가며 양손으로 권총을 사격했다. 이 개자식들아, 여기다. 그의 도발에 타이탄과 용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준에게 쏠렸고 총구가 그를 향했다. 태준은 지그재그로 달리며 총알을 피했지만 몇 발이 그의 팔과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은 숨을 멈추고 유조차 아래 흐르는 기름 웅덩이를 조준했다.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고 오직 타겟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탕! 그녀의 총구를 떠난 총알이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스파크를 일으켰고 불꽃은 순식간에 기름에 옮겨 붙었다. 불길은 뱀처럼 빠르게 유조차 탱크로 기어 올라갔고 타이탄이 위험을 감지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구가 다리 위를 집어삼켰다. 타이탄과 그 주변에 있던 용병들은 폭발에 휘말려 날아갔고 충격파는 다리 전체를 뒤흔들었다. 태주는 폭발의 여파에 튕겨나갔지만 다행히 콘크리트 구조물 뒤로 몸을 날려 목숨을 건졌다. 화염과 검은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서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태준에게 달려갔다. 태준 씨, 정신 차려요.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태준은 기침을 하며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났다. 그의 수트는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살아있었다. 살아 있군. 당신 덕분에. 두 사람은 화염을 배경으로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다. 살아남은 잔당 몇 명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 태준과 서유는 남은 탄환으로 그들을 가차없이 제압했다. 잠시 후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주주총의 시작까지는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태주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운전자가 도망쳐 비어있는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이대로 끝내러 가야지. 서유는 피 묻은 드레스 자락을 찢어내고 그의 뒤에 올라타 태준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정체된 차량들 사이를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바람이 그들의 피와 땀을 식혀주었고 등 뒤에 닿는 서로의 체온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위로이자 힘이 되었다. 그 시각 천하그룹 본사 대강당 최전무는 단상에 올라 태준이 사고로 인해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며 회사의 안정을 위해 자신이 임시 의장직을 맡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주주들은 동요하고 있었고 일부 매수된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무책임하게 잠적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룹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최 전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강당의 거대한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두 남녀가 서 있었다. 강태준과 한서윤이었다. 태준은 절뚝거리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경비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태준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서유는 그의 곁을 지키며 손에 든 USB를 높이 들어 보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주 여러분. 오는 길에 쓰레기들을 좀 치우느라 시간이 걸렸군요. 태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최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단상 앞에 멈춰서서 공포에 질린 최 전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내려와, 거긴 네 자리가 아니야. 이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왕의 귀환이었다. 강당 안의 공기는 반전되었고 진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하그룹 본사 대강당의 거대한 공간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고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강태준과 한서윤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피와 먼지로 뒤덮인 그들의 모습은 세련된 정장 차림의 임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시각적인 충격을 주었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백은 그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태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좌중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와도 같아서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변명이나 사과 대신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가리키며 이것이야말로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이 저지른 만행의 증거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최 전무는 단상 한 구석으로 밀려나 안색이 창백해진 채 덜덜 떨고 있었지만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듯 눈알을 굴리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다. 서유는 태준의 옆에서 묵묵히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로젝터 화면을 띄울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의 손등에서는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타자기를 두드리는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강당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며 최 전무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해외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최 전무가 국제범죄 조직인 팬텀의 간부와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태준을 암살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의 파형이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객석에서는 경악의 찬탄성과 비명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칠세라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타자기를 두드렸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2인자가 살인 교사와 테러를 사주했다는 충격적인 범죄 현장이었다. 최 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단상 중앙으로 뛰어들었고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악을 쓰며 발악했다. 그는 요즘 기술로는 딥페이크로 목소리와 영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저 여자가 산업 스파이이고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저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요원들은 태준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태준은 발악하는 최 전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당신이 고용한 용병대장이 죽기 직전에 남긴 자백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틀어줄까 하고 나직하게 물었다. 그 말에 최 전무의 동작이 뚝 멈췄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기괴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직감했지만 탐욕에 찌든 자존심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때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추가 설명을 이어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안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명료했다. 그녀는 최 전무가 빼돌린 회사 자금이 팬텀의 무기 밀매 자금으로 세탁되어 다시 국내로 유입되었고 그 돈이 정재계 로비 자금으로 쓰인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화면에는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실명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되었고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히 천하그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게이트였기 때문이다. 서유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진실을 밝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용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동생 사진을 띄우며 이 모든 비극이 한 개인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음을 호소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자 최 전무는 이성을 잃고 품 안에서 호신용 권총을 꺼내들며 태준을 겨누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못 가질 바엔 차라리 다 부숴버리겠어. 객석의 주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기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출구 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전무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는 총구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쏘고 싶으면 쏘라고. 하지만 그 총알이 내 심장을 뚫더라도 내 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태준의 기세에 눌린 최 전무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방아쇠를 당길 용기조차 없는 비겁자였다. 서유는 태준의 뒤에서 그를 엄호할 준비를 하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다음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출입구가 동시에 열리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무기 버려, 꼼짝 마. 수십 개의 총구가 최 전무를 향해 겨누어졌고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그의 가슴과 머리에 수놓아졌다. 서윤이 이미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전송하고 긴급 체포를 요청해 두었던 것이다.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권총을 떨어뜨렸고 특공대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바닥에 짓눌린 채 끌려가면서도 최 전무는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태준은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고개를 돌렸다. 정의는 지연되었을지언정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찾아왔으며 그 거대한 악의 축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퇴장했다. 최 전무가 끌려나가고 소란이 진정되자 태준은 다시 단상 중앙에 서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그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 모든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그룹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썩은 살을 도려내었고 이제 새 살이 돋아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정성이 가득했고 위기 속에서 회사를 지켜낸 영웅적인 모습에 감동한 주주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곧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해 강당을 가득 메웠고 태준의 해임안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태준은 옆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서윤 역시 옅은 미소로 그에게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승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자회견과 주주총회가 모두 끝나고 임원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태준의 비서실 직원들이 구급상자와 물수건을 들고 황급히 들어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따가운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자 작게 신음했고 태준은 자신의 치료를 미루고 의사에게 서윤부터 꼼꼼히 봐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회장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도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격렬했던 전투와 긴박했던 대치 상황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애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병원을 지키고 있던 경호 팀장이었다. 서윤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소식은 기적과도 같았다. 실장님, 동생분이 지훈 군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고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생이 살아났다는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를 압도했다. 태준은 우는 서윤을 말없이 안아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다 끝났어, 서윤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였다. 서윤은 태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천하그룹 사태로 도배되었다. 최 전무의 구속 장면과 태준의 피 묻은 연설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태준을 부패를 척결한 개혁적인 리더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천하그룹의 주가는 장 마감 직전 폭등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음을 보여주었다. 태준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에게 이제 당신의 누명도 벗겨질 것이고 정보국 복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피를 보았고 그 세계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우선 동생의 재활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하며
거취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병실에 도착한 서유는 산소 호흡기를 떼고 얕은 잠에 든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태주는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계약대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이제 그녀를 잡을 명분이 사라진 셈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과 영혼 깊숙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녀에게 어떤 제안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재계약이 아닌 인생의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했다. 며칠 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서유는 경찰청 앞에서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녀는 유령이라는 과거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당당한 시민 한서윤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가 경찰청 계단을 내려올 때 정문 앞에는 낯익은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 창문이 내려가고 태준이 선글라스를 낀 채 그녀를 불렀다. 다 갈 때가 있어. 서유는 피식 웃으며 차에 올랐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갑과 을이 아닌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등한 관계였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향했고 서유는 태준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믿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태준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꾸던 비밀 정원이 있는 수목원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벤치에 앉아 태준은 서윤에게 조그만 상자를 건넸다. 그것은 반지가 아닌 천하그룹의 계열사인 보안솔루션 회사의 대표이사 명함과 지분 양도 계약서였다. 나는 당신을 비서로 두기엔 그릇이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 내 파트너가 되어줘. 이번엔 고용이 아니라 공동 경영자로서. 태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지만 서윤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 서윤은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거 프러포즈인가요? 아니면 스카우트 제의인가요? 서윤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둘 다야. 선택은 당신 몫이고.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덮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짓궂게 대답했다. 조건이 있어요. 주말에는 확실히 쉬게 해줘요. 동생이랑 놀러 다녀야 하거든요. 태준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하지. 그리고 나도 그 놀이에 좀 끼워줬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의 꽃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들 앞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비를 몰고 오는 태풍이 아니라 꽃향기를 실어 나르는 산들 바람이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서울 거리에는 다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은행나무 잎들이 황금빛 비처럼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천하그룹 본사 사옥은 지난 몇 달간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주도한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 선포식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룹의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회장실의 풍경 또한 달라져 있었는데 과거의 무겁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태준은 결제 서류에 서명하며 창밖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날 선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신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리더의 품격이 느껴졌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오후 일정을 확인했고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오늘은 그에게 있어
그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테헤랄로의 최신식 빌딩 15층에 위치한 이지스, 에이기스 보안 솔루션의 대표이사실에서는 한서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분기별 실적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천하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이 회사를 맡아 단 6개월 만에 업계 1위로 올려놓는 기염을 토했다. 과거 정보국 요원 시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기업 보안과 사이버 테러 방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임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있었고, 서윤은 차트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수정사항을 지시했다. 보안은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0.1%의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회의를 마친 서윤이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서자 직원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음지에서 활동하는 유령이 아니라 양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였다. 서윤은 퇴근길에 재활병원에 들러 동생 지훈을 만났는데 지훈은 이제 부축 없이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었다. 지훈은 누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오늘 재활훈련에서 처음으로 트레드밀을 뛰었다고 자랑했다. 서윤은 동생의 땀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 뭉클한 행복을 느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지훈은 서윤에게 누나, 오늘 그 형. 아니, 회장님이랑 저녁 약속 있다며? 늦지 말고 얼른 가봐. 난 괜찮으니까 라고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다. 태주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지훈을 찾아와 형 노릇을 자처했고 두 사람은 어느새 친형제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서윤은 동생의 등살에 못 이기는 척 병원을 나섰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벼웠다. 병원 로비로 나오자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예고도 없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폭우였다. 서윤은 우산을 챙기지 못해 로비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1년 전 쫓기는 몸으로 빗속을 달리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이 비가 절망이고 공포였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반가운 손님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손을 뻗어 빗물을 만지려던 찰나 빗속을 뚫고 익숙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타시죠. 이번에는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서윤은 피식 웃으며 차문을 열고 들어갔다. 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은은한 튜베로지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태주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타월을 건네며 그녀의 젖은 어깨를 닦아주었다. 비만 오면 당신이 생각나. 내 인생의 태풍처럼 뛰어든 여자. 태준의 말에 서윤은 타월로 얼굴을 닦으며 대꾸했다. 그 태풍 덕분에 회장님 인생이 지루하지 않게 된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만났을 때의 살벌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채워져 있었다. 차는 빗길을 뚫고 남산의 소월로를 따라 올라갔고 서울의 야경이 빗물에 번져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다. 태주는 오늘 이곳을 통째로 빌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준비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사건을 회상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서로를 의심하다가 결국은 서로의 구원자가 되었던 시간들. 태주는 와인잔을 돌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서윤아, 나는 그동안 천하그룹을 지키는 것이 내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나타난 뒤로 깨달았지. 지킬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권력과 부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곁으로 다가갔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이번에는 회사 지분 계약서가 아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당신은 이미 내 사업의 파트너이자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동반자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 같은 날들이나 평화로운 날들이나 언제나 내 옆자리에 있어줘. 태준의 프러포즈는 화려한 수사여구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그녀의 모습만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그가 내민 손을 잡았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윤의 말에 태준이 긴장한 듯 침을 삼켰다. 뭐든지 말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테니까. 앞으로 당신이 위험해지면 내 뒤로 숨어요. 당신을 지키는 건 여전히 내 몫이니까요. 서윤의 엉뚱하고도 당찬 대답에 태준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역시 한서윤답군. 그래, 약속하지. 내 등은 언제나 당신에게 맡길게. 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서윤은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췄다.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경쾌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더 이상 비를 피할 필요가 없었다.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1년 후 맑게 갠 어느 주말 오후 한강 공원의 잔디밭에는 돗자리를 펴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태준과 서윤이 나란히 앉아 강바람을 맞고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지훈이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태준은 선글라스를 끼고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한쪽 팔은 자연스럽게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서윤은 읽던 책을 덮고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총성도, 음모도, 배신도 없는 완벽한 오후였다. 회장님, 아니 여보. 다음 주 아시아 경제 포럼 연설 준비는 다 됐어요? 서윤이 툭 던지듯 묻자 태준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써준 원고가 완벽해서 더 손댈 게 없던데. 역시 내 비서실장 출신이라니까. 서윤은 콧방귀를 뀌며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비서실장은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김 대표님이라고 부르시죠. 두 사람은 아이처럼 투닥거리며 장난을 쳤다. 그때 지훈이 강아지와 함께 달려와 그들에게 안겼다. 형, 누나, 우리 저기 가서 자전거 타요. 태주는 짐짓 귀찮은 척했지만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렸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등을 비추었고 강물은 윤슬로 반짝였다. 태주는 앞서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를 만나기 전 자신의 세상은 흑백이었지만 이제는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서윤 또한 바람을 가르며 생각했다. 우연히 피한 비가 자신을 이토록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다 줄 줄은 몰랐다고. 그들의 자전거 바퀴는 쉼없이 굴러가며 그들 앞에 펼쳐진 끝없는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시작되고 있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굽고 그 땅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